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님의 초청 발제와 장순흥 한동대 총장님의 사례 발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밋 원장이신 김석준 한국대학신문 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 총장들의 모임에 대구시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축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의 축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총장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대학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총장님들 만나 뵈면은 사실은 대학의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국가가 초중등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초중등 교육 영역은 국가 책임 교육 영역으로 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고등교육 영역, 대학 교육 영역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가 국가가 민간에 저는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사재를 털어서 대학을 설립해서 고등교육을 이끌어오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형태로 우리가 공립대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선진 도시들 나가보면 그 도시의 경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건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에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런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걸 뒷받침할 또 사람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은 또 대학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은 각 대학들이 그러한 인재들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딱 한계 상황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전부 다들 보면 장밋빛만 얘기합니다. 4차 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아마 총장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총장님들의 고민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려나가고는 좋은 지혜와 대안들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임주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님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ICT 쪽을 이끌어 오신 사한 증인이십니다. 또 IoT 쪽에서는 가장 원로급에 해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IT 혁명을 이끌었던 그 애트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주역이십니다. 오늘 임주한 원장님을 큰 박수로 발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뭐 대선 주자들도 전부 뭐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그 대학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학 교육인데 3월 인터넷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3월 인터넷 이게 4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IoT에 이제 국한시키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그 핵심 기술로 보면은 그 우리가 그 AI, 그다음에 AI와 긴밀한 관계 있는 게 로봇, 그리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그 기술이 이제 보면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래 가지고 크게 보면은 이 6가지가 핵심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활용 사례 보면 벌써 그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그 MD 그 앤더슨 그 암센터에는 인공지능 가지고 진단하면은 의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진율이 높고 이런 게 이미 인정이 돼 가지고 국내에도 모 병원에 요걸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로봇 변호사, 뭐 인공지능, 뭐 로봇이 물건 나르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약사도 앞으로 얼마 가면 또 이것으로 바뀐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이게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한 20, 30년 내에 사회 전체가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컴퓨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컴퓨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한 건데요. 요게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쭉 해놓은 거. 요때 1945년 요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한 도마뱀이나 아니면 쥐 수준 정도 인공지능이 가 있는데 곧 이게 이제 원숭이 수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수준 오는 거거든요. 사람 수준 오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 어디 되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AI의 특이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전문가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045년 지금부터 한 30년 후 요 전후에 그 특이점이 일어나면 이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사람 지능을 넘어서는 거다. 그래 버리면 때에 따라서는 인간들이 적절한 어떤 조정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은 인간이 잘못하면은 뭐 인공지능한테 점령당할 수 있다 하는 그 시점이 이제 2045년 전후. 어떤 사람 이것보다 좀 더 뒤에 온다고도 얘기하고 좀 더 빨리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대략 한 2045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은 이게 조금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방법도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낮습니다. 25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작년에 미래부에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대책도 세우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로봇인데 로봇 쪽은 어떠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 이쪽 보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돼 있다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ICBM 그랬는데 빅데이터는 나중에 하실 테니까 요거는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주로 IoT 위주로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IoT라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 오브 싱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전부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터넷 오브 싱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벌써 그 IoT 쪽에 활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IoT가 앞으로 어디 될 거냐 그러면은 지금 그것도 뭐 예측 기관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IT 업계 중에서 미국의 시스코가 상당히 그 좀 그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하는 거 보면은 한 2020년까지 한 500억 개의 각종 디바이스가 아까 얘기한 인터넷 여기 전부 서로 연결될 거다.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커져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핵심은 뭐냐면은 이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보면은 이게 과거 우리가 사람들이 차 조립하는 건데 자동차 생산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부품 조달, 조립 전부 다 로봇으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보면 태양광, 그럼 이게 이제 이거 뭐 매연이 없어지는 거고요. 전기차,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공유 경제와 자급자족 형태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대학이 대단한 게 이게 보면 뭐 노벨상 수상자 뭐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이게. 그거 말고 또 기업 쪽도 엄청납니다 이게. 시스코, 뭐 구글, HP, 뭐 요즘 IT 업계 잘 나가는 사장들 전부 이쪽에서 다 나왔어요. 여는 총장이 나서가지고 학교 다 끝까지 다니라 안 그러고 빨리 창업하고 빨리 나가라. 이건 잘못 아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총장님들 계시는데 어쨌든 창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에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너무 이게 물론 이제 뭐 그 대학교에 보면 뭐 그 인문 사회 계열도 있고 뭐 자연 계열도 있고 공대 여러 가지 있지만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물론 인문 사회 계열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공학 계열 교육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창업을 좀 전제를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자기가 직업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은 젊은 층을 발전하는 이거 저 한번 보시면은 이건 주로 제가 IT 쪽에 IT 기업 그 보시면은 이거 넷스케이프 이거 대학원생이 한 거거든요. 구글 이것도 박사과정 학생 때 했는 거고 페이스북은 이거 하버드 2학년 중퇴하고 만든 거고요. 빌 게이츠 이것도 또 하버드 대단대 중퇴하고 또 이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코도 연구원 대학교 연구원 때 했는 거. 애플 스티브 잡스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 뭐 대학교 3학기 하고 이제 중퇴하고 이제 애플 창업했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전부 다가 뭐냐면은 미국의 특징을 보니까 대학교를 중퇴했거나 아니면 학생이었거나 장소는 차고가 제일 많아요. 차고. 대부분이 보면 차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될 거냐 하는 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보면 참 산업화를 짧은 시간 내에 잘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잘 오고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크게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벤처 기업가라 그러면은 정주영 씨하고 이병철 씨 두 사람을 보는데 정주영 씨는 어쨌든 뭐 중후장단 있잖아요. 뭐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거 전부 다 그것을 다 일으킨 거거든요. 또 이병철 씨는 또 전자 쪽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고 이래 했는데 이분들도 보면 솔직히 저 정주영 씨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병철 씨도 와세다 대학교 유학까지 했는데 또 와세다 대학 여기 대학 하다가 대학 다니다 중퇴하고 들어와가지고 정비수하고 하면서 또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진짜 큰 이게 뭐야 돈벌이 재벌이 되려면은 중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퇴. 그래서 이래 보시고 진짜 얘가 좀 잘할 것 같으면 야 졸업장 받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좀 해주시는 것도 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인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후발주자한테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큰 역할을 이 대학교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이거는 스탠퍼드가 만든 겁니다. 그 스탠퍼드가 없었으면 실리콘밸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 내가지고 벤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에도 대학이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누가 총장 한 분이 좀 나오셔가지고 나는 저 벤처로 내가 젊은 애들 걸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나가면은 대학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같이 살게 되지 않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대학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IoT,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교육서부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자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지금 AI나 IoT의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만들려고 그러고요. 강조하는 건 교육혁신, 산학강화,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다음 대학혁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강조하는 건 4대 특성화 트랙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게임 요거를 좀 특별히 소프트웨어에서 강조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몇 년 전서부터 하는 건 뭐냐면 우선 캠퍼스부터 스마트하게 하자. 그래서 캠퍼스부터 스마트하게 해서 이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실, 도서관 뭐 이런 모든 거를 오늘 많이 이제 NFC란 걸 씁니다. 근거의 통신이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뭐 강의 체크라든지 출석이라든지 뭐 모든 페이먼트라든지 학교 일상생활이 모두 NFC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NFC를 가지고 다 스마트 교육도 하고 스마트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찍 같은 거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일찍 같은 것도 다 없애고 그래서 뭐 인건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일찍 숙직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스마트 라이프 뭐 스마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보면은 모든 거를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항시하고 시범으로 좀 세 가지를 좀 앞으로 할 건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포항시하고 핀테크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동대처럼 한동대 근처에 장량동이라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상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 핀테크를 이제 제가 같이 하자 했더니 굉장히 관심들이 높고 시장님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저는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같이 우리가 주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하는 거를 모두 가게에도 같이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그 앱을 개발해가지고 포항시에 개발해서 앞으로 포항에 오시는 분들한테 문화, 관광, 핀테크 이런 것 모든 거를 스마트폰에 다 실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 문화, 관광 콘텐츠 그러면 볼거리, 즐길거리 또 그다음에 가게마다 할인하는 거 넣어놓으면 쿠폰 넣어주면 다 할 수 있고 먹을거리, 마실거리 이런 걸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빅데이터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빅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건데 그 빅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정책을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포항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갖다 같이 공유를 한다. 우리 장량동하고 우리 이제 학교니 다 공유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포항시는 포항시대로 정책 결정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기업이나 상점들은 마케팅하는데 쓰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옷이 잘 팔린다든지 어떤 음식이 잘 팔린다든지 그걸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서로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서 포스라는 걸 통해서 다 이렇게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 그럽니다. 빅데이터를 누가 확보하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또 간단한 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포항에 있는 급식소를 한동대가 도와주는데 IoT가 제일 심플한 것부터 해보자 했더니 학생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가지고 그 급식소를 도와주는데 급식소의 온도하고 습도를 재면요 식중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습도만 재면은 식중독 위험도를 갖다가 LED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상당히 뭐 괜찮았다. 식중독 IoT를 통해서 식중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자동차 대학생 자율대회가 있었습니다.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선에서 통과한 게 8개 팀입니다. 8개 팀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한동대학교는 딴 대학은 대개 보면은 뭐 대학원생이 주축이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그 학부생이 그 주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든지 제가 학부생들한테 무슨 새로운 거 뭐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학부 정도 실력이면 충분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사실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뭐 다 이게 사실 박사과정이나 뭐 석사과정 그런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그래서 학부 교육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근데 학생들을 좀 믿고 학생들을 좀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수님들하고 많이 뭐 늘 이제 아규를 하는데 저는 좀 교수님들보다 수업 시간에 좀 덜 가르쳐라. 수업도 좀 덜 가르쳐라. 뭐 좀 가격한 수업 시간에 수업 빼놓고는 좀 다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좀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도 뭐 그런 면에서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저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다, 뭐 IoT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학교 스마트 캠퍼스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역과 협력해서 그렇게 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 꿈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면 저는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오늘 서로 사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대학 자율화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드려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총장님과 교수, 학생, 직원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름대로 그 학교마다 한국판 스탠포드가 수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굳이 차고가 없다 할지라도 벌판에라도 차고 텐트를 쳐서라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대학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부가 그동안 평가를 가지고 많은 대학들을 얽어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특성화도 죽이고 4차 산업혁명이나 시대 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 근대적인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양적인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하는 그러한 점이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려면은 각 대학이 뭔가 원천 기술을 세계적으로 앞서가야 될 걸로 알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임주환 원장이 얘기했듯이 이미 증명된 그러한 기술만 가지고도, 학부생 수준만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 나름대로 이렇게 쭉 모아보면서 우리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앞에 놓여 있는 재정적인 도전은 특별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 세계에 적용되면서 동일한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한 재정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가오는 대학 평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내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또 학내 민주화의 발전, 또 등록금이 고액이라는 여론, 이런 또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7, 8년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여러 현실들, 사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의 그 IMD, 스위스에 있는 IMD 국가 경쟁력 순위가 2012년에 22위에서 지금 29위로 떨어졌는데, 제일 밑에 보면 대학 경쟁력이 2010년에 좀 올라가다가 2012년에 39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55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대학의 경제적인 이 투입을 살펴볼 때 아마 5년 후에는 제 생각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대다수의 대학들은 인건비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등록금 동결했지만 법적으로 호봉은 동결할 수 없어서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규모 대학 중에는 10에서 30% 임금을 삭감한 곳도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직원의 임금에 대한 언론의 노조는 여전히 높으니까 임금을 더 삭감해라. 이제 이게 언론의 대체적인 논조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고난 인력들을 교수요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또 직원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도전입니다. 근데 이 반값 등록금을 이렇게 정부가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는 GDP 1%를 위해서 추가 정부 부담을 0.4%를 더하라는 게 대학의 요구인데,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민간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는 부담을 늘리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총협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별히 경상비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법령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죠. 또 등록금 정책 관련 개선 방안도 제출했습니다. 또 재정 관련과 연관해서 사립대학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들을 국가가 보조해라 하는 그런 여러 요구들, 특별히 기부금, 특별소득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이미 책자로 또 팜플렛으로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했습니다. 자료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학금이 높은 것, 장학금이 학자금 대출보다 높은 것이 비정상적이다. 이 대기업에서 제안한 자료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중장기 방안으로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여론을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OECD 고등교육비 비율, 정부 지원 예산 평균값 이상을 증액하면 좋겠다. 지금 이 0.8%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평균 1.2% 인상하는, 또 개인 교육비가 9,866불인데 15,028불로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 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재원별 현안 분석을 통해서 등록금 이외의 자금 확보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기업인데, 제가 이걸 저희도 학교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현상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서울의 수도권의 대형 대학들 가운데는 뭐 사례가 많지만은 우리 한 교수님이 쓴 논문에서 2013년 지방 대학으로서 학교 기업의 상당한 정규적인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3개 대학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경북과학대학은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뭐 이렇게 상당한 대학 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대학이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립대, 사립대 교수 협의회, 또 교수 뭐 대학 연구소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대학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대부분 민주화와 연관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치적인 행정적인 구조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언론에서는 대부분 등록금이 비싸다, 또 대학이 뭐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리 사학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대학의 재정 투입 구조가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사실 검색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빅데이터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대안으로 많이 제시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선대학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가치가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것을 창출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준비하고 경영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대비, 즉 코스트 대비 베니핏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의 어떤 부가가치를 잘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윤리적인 책임이 굉장히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사회적 책임의 윤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제 대학은 근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에 있어서 대학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역시 그 서비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인사이트, 이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대학 재정에 있어서도
지금 이 평가라고 하는 중요한 척도가 있게 됐는데 정말 이 그 주어진 이 평가의 결과 또 평가를 어떻게 이 지표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학 가치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역시 그 네트워킹 이 대학은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그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이 직원과 학생과 관계 이런 모든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집단까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재상으로서 이 디자인 계양 철학으로서 이 그레이트 조선 휴먼 유니버시티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이미지로서의 그 대학 가치를 구상을 했었고 인재상으로서 역량, 자기주도 역량과 창의 융합 컨버전스 역량 그리고 콘스트레이션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DSIGN에 맞는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개성을 중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회 지도자 양성, 정부와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인재 양성으로서 교육 목표를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금 조성을 지금 소액 기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1만 원 그 소액 기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145구자를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금년 목표를 지금 86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좀 외부적인 72,000 휴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72,000 프로젝트를 통한 기금 조성을 하고 두 번째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잘 관리해가지고 대학의 그 대학 가치, 대학의 그 과학 기술 가치 그리고 대학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가치를 활성화해서 결론적으로 그 대학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시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만이 저희들이 모든 그 교육과 연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 대학으로서는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대학 재정 확충의 저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각각의 역사성과 대학의 그 창립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그 대학의 그 가치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가치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셈블리형 대학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학교가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대학 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에다가 맡겨서 이것을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하면은 이 고비용의 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복 투자를 좀 방지를 하고 대학 운영을 좀 효율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시아에 있는 저희 그 협력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협력 대학들이 있는데 그 협력 대학들하고 같이 이 무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시아판 무크를 만들어서 GAA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네시아의 그 어떤 그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우리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또 그 교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JAA를 이용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자매 대학의 교수님이 그 과목을 개발을 해서 무크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걸 듣고 또 물론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하기 때문에 수업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 학점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령 인구가 이제 주니까 정원을 채워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질이 아주 높은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퀄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그 주로 대학들하고 2+2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대학에서 2년을 하고 그 학생들이 검증이 되면은 3학년 때 우리 학교로 넘어오는 이런 2+2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성익 총장님께서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산학 협력을 해서 이 수익을 일으킨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게 많다고 말씀하면 정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해외에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우한에 있는 저희들 합작대학 캠퍼스 내에 이렇게 한중 뉴미디어 학원 글로벌 산학협력실을 하나 구축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여기서 수주를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좀 더 고난이도의 것은 이제 우리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작업을 해서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서 이것을 그 수주를 받은 곳에 납품을 하면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한 이 정도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조문, 시행령, 규정 규칙을 좀 하나씩 찾아서 우리 재정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면 아마 그 재정 문제에 관한 하나는 크게는 도움을 못 받을지라도 조금하게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에 보면 이제 우리가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야 기본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야만 그걸 팔 수가 있고 또 팔아야만 그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비에서 등록금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재산하고 법인 재산하고는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재산은 잉여가 되면 팔 수가 있는데 교비에 관한 하나는 전해서 못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9조에 보면 교비회계 분리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엄격하게 이건 횡령 내지는 사립학교법 위반이지만 횡령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한 가지 등록금에서 적립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감가상각 충당금입니다. 그 외에는 교비로 적립이 안 되고 그 전에 적립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새로이 적립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회계에서 건축기금 이외에 어떤 기금도 적립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그 기금 하나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금은 건축기금인데 건축기금은 금융기관에 재예치해야 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고수익을 노리고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교비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은 절대 다른 쪽에 투자가 안 된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법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년 동안 거의 오르기는커녕 동결 내지는 인하가 되다 보니까 실적인 물가와 비교해 보면 한 15%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가 교육용 기본재산이 좀 많이 남으면 그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좀 바꿔서 그걸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입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의견이었는데, 현재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29조에 보면 회계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교비 회계는 법인 회계가 합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9조의 6항에 3, 4를 더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여유가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꿔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꿔서 그것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학교로 교비 회계로 다시 전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밟은다면 그냥 자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하는 조그마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규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교육용 기본재산이 이제 남아돌 때 이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법인 자금으로 기본재산을 사서 이걸 수익용으로 바꿀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부에서 그냥 프리 패스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교비로 샀었을 때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29조 그 회계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고는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너무 낭비가 많다,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돈 좀 더 들게 좀 해주라, 그런 얘기. 이를테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조일석에 뭐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시면 더 좀 연구하시고, 또 평상시에 사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꼭 알려주셔서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OECD 국가에 진입하는 동안 이 고등교육 인력들을 훌륭하게 육성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 일부 사학의 잘못 때문에 그 학교 재정과 법인 재정을 구분한다, 이건 넌센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통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통합이 되면 지금 나와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현행법 그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로서 예를 들어 그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충분히 단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봐지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뜻은요, 강론 부분, 어쩌면 지루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강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고등교육의 임계점에 바꿔야 되는 임계점에 왔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참 충격적인데요. 제가 2월 달에 교육부 관리들하고 2030 고등교육 전략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4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육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트렌드다.
그런데 지금 뭐 그 하찮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정책을 펴난다면 우리는 대세에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벌써요. 우리는 4년제와 2년제 사이버 대학의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의 영역보다 더 큰 영역에 우리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사교육기관이 공교육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으로 지식의 공급은 어느 대학이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예, 그건 스카이 대학을 물론이고, 그러면 그걸 누가 공급을 하느냐? 아마도 구글이나 또는 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에서 교육 지식 정보 플랫폼 사업자로 그렇게 소위 이 빅브라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등교육기관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요. 전 교육의 형태가, 전 세계의 교육 형태가 이건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예측하기로는 2045년 이내. 그 아마 이 과학기술 속도, 그 인공지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30년 되면 그 시장이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대학은 무엇을 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이 프레지던트 서밋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대학신문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인예체, 인문학, 예술, 그 다음에 체육, 이쪽을 기본으로 해서 창의적, 창조적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 때 대학은 시장에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 6주제인 제4차 산업혁명 대학교육 빅데이터 관련 김현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님의 초청 발제를 들으시고요. 한석수 케이스 원장님의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대구 지역에 와 있는 우리 국가 과학기술, 특히 정보화 쪽의 기관을 대표하신 분들이 이제 이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특히 빅데이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빅데이터 얘기를 합니다만은 21세기형 미래 준비라는 게 대학이 어떻게 주도해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주제로 하시는 4차 산업혁명.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지능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능화가 거의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혁명이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혁명이 고령화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은 어쩌면 이 두 개의 혁명을 같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으로 두 개를 같이 수용해서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혁명과 다르게 한 세기에 두 개의 혁명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 기존에 100을 냈으니까 110을 하고 이런 연장사고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합니다만 이 두 개의 혁명이 일어나는 21세기 지금 시점은 어쩌면 원점에서 한번 뭘 해야 되지 그걸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혁명이라는 방향성과 원점 사고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IT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PC의 시대에서 인터넷, 모바일, 그다음에 지능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만드는 또 다른 키워드가 PC의 시대는 디지털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는 당연히 온라인화였죠. 모바일 시대는 소셜화입니다. 그리고 지능화 시대는 뭐 당연히 지능이겠죠. 이 지능을 만드는 것들이 이번 그 세미나에서 계속 다뤄왔던 AI라든지 오늘 다루는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핵심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그 짧은 IT 흐름이 아니고 긴 지난 250년을 쭉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능정보사회가 오기까지 전기기관 산업혁명에서 실은 시작이 되었죠. 기계화에서 그 기계화가 산업화가 되고 다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진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 각 시대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했는지를 쭉 보면 1차 산업혁명 기계화 시대는 어쩌면 블루칼라 역량이 필요했던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화이트칼라 역량이 이루어졌고 정보화 시대에서는 당연히 IT 역량이 기본적인 역량이 전 국민의 기본적인 역량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지능 시대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역량하고 데이터 역량 이거는 대학의 전공에 관계없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능 시대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슬라이드인데요. 사람들이 도구로 이런 것들을 좀 쓰다가 도구가 점점 기계화되고 로봇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되어서 급기야는 이 로봇이 인간을 차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이 교육, 인재, 고용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원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뭐 IoT 기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술 관점에서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총장님들께서 하시는 교육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사람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데이터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데이터 역량은 그러면 대학에 왜 필요하지? 세 번째 질문은요.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만 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전체를 다 시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대학은 보통은 시대에 관계없이 리더들의 교양을 학습시키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직업에 대한 준비를 실현시키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앞으로 그 졸업생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역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의 문해 역량이나 IT 역량과 비슷한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요, 이게 일부 학과나 그 대학만 만들어서 하면 끝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어쩌면 대학 전체의 필수 역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두 개의 제안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제안을 우선 기술의 시대에 필요한 제안을 요약을 좀 해보면요. 데이터 리트러시는 교양 필수도 되면서 전공 필수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교양 필수는 저도 대학교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문학, 역사, 언어, 철학
IT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그거 플러스 데이터 역량, 소프트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교양 필수도 되지만은 모든 전공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공에 IT를 써서 문서를 만들고 할 수밖에 없죠. 통계, 조사 분석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연결선상에 있는 게 데이터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양 필수이면서 전공 필수여야 된다는 게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필요하니까 그냥 시키자가 아니고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이 데이터 리트러시 교육을 시킬 것이지,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는 대학의 고객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만인가 라는 질문을 총장님들이 한번 던져야 될 시기고요. 누구에게? 그 IT 관련된 학과? 아니면 전체 교양을 해주는 1학년? 아니면 전공 모든 학생들 거의 그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만이 아니고 새로운 고객으로 국민 재교육이 또 들어오겠죠.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왜 언제부터 무슨 교육을 실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은 어쩌면 이건 커미티를 만들고 그 커미티에 교수님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울 학생들도 넣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데이터 교육 관련된 부분이고요. 정보혁명의 시대에는 대부분 IT 역량과 로봇 역량이 압도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면 앞으로 극단적인 진화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진화화 시대에 대비하는 데이터 역량은 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저거를 좀 넘어서가지고 휴먼의 시대에 대비하는 파토스 역량까지를 같이 길러주는 것이 대학의 긴 그림, 뭐 우리 총장님들은 그 임기를 가지신 분들이지만 대학은 어쩌면 큰 방향성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된다 그러면 대학에서 나온 졸업생들이 컴퓨터를 가장 잘 쓰던 나라, 이게 이제 몇십 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ICT를 잘 쓰고 데이터를 잘 쓰고 지능을 잘 쓰고 거기다 창의, 휴먼까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지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창조성도 길러줘야 되고 휴먼 역량도 길러줘야 되는 저게 어쩌면 미래를 준비하는 저는 삼음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 역량도 길러주면서 휴먼 역량도 길러주는 그런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사실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저도 뭐 이런저런 책을 이렇게 좀 뒤적거려 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에피소드로 생각나는 것이 일본의 뭐 산업기술대학원 대학의 그 교수 한 분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냐면은 사람의 영동에 관한 그런 과학 이런 걸 뭐 전문으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그 시트에다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360도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각 시트에 주는 압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뭐 0에서부터 뭐 한 256개 그 척도로 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별 그 디지털 코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인간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98% 정확도를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런 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가장 쉽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차량 도난 방지용.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차를 훔쳐가려고 그 차를 탔다. 그러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운전석에 앉으면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운전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럴 때 사고 이런 것이 많이 났다 하는 그래서 그런 안전한 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그러니까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관련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강의를 듣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이 뭐 졸업을 할 것인지 어떤 아이들이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할 것인지 그 과목을 제대로 이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빅데이터가 이렇게 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론이 정말 맞았다. 이제 복잡한 이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대로 뭐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례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지난번에 김대현 장관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하실 때 그 개혁 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ASU가 정말 그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이클 크로우 총장이 2002년부터 총장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 어드바이저 그 역할일 것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만큼 저렇게 그 준비가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수학에서 B학점을 얻은 학생이 영어를 뭐 적용한다면 뭐 크게 이제 관련은 없지만 저기 나온 대로 화학을 적용한다거나 하고 그러면 이게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그 소양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하여간 그런 적용 관련 진로 지도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강을 한다든지 하고 그럴 때 저런 그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이렇게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적기에 그 여러 학생들한테 저런 적절한 그런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 대비 수익률도 대학 차원에서 저렇게 많이 올랐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사례인데 그 대학들이 요즘에 이제 뭐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많이 용어를 씁니다만 맞춤형 교육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뭐랄까 그 어떠한 과목을 수강한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전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그 강의를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피드백을 하니까 저 과정 이수율이 저런 정도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네, 빅데이터 이거 뭐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려, 뭐 기대 같이 공존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파놉티콘 원형 감옥에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이제 원형 감옥에 이제 우리는 갇혀버리는 시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잊혀져야 되는 그런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보면은 개인 그런 수준에서도 보면은 아까 뭐 우리가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직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해서 빠르고 정확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그 추세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역으로 내가 이제 특정 개인이라든지 학교 단위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런데 그럼 우리 대학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우려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전히 뭐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저 데이터를 이렇게 잘 활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외부의 그런 해킹 문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보면은 우리들만의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객관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다 등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많이 이제 정말 아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형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돼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의 윤리성 이런 것들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도 정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관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제 교육개발원에 대학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 계시는 청취자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거를 지금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대충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있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대학에 대한 데이터 엄청 많거든요. 사실 지금 공유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교수에 대한 거든 학생에 대한 거든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한 거든 했을 때 대학 쪽이 좋아할까? 물론 이제 구체적인 대학을 명하지는 않고 이렇게 그 빅데이터에 대한 큰 흐름이나 전체만 하지만은 그것도 교육 대학만이 아니라 교육 관련 행정조직이나 기타 기부 정보를 포함해서 별로 좋아할까 정말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커먼센스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처럼 빅데이터를 수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분석해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다.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앞으로 좀 교육을 많이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앞으로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캡스톤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코딩 그런 걸 좀 도입하고 또 이 프로젝트 문제 해결 그런 수업을 좀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의 직업을 위한 교육과 현재 학생들의 그 취업 교육하고 조금 상충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당장 취업시켜야 되는데 취업시키려면 기본에 있는 학과 과목을 또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취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너는 취업보다는 미래의 4차 산업을 위해서는 너는 장기 혁신 교육을 좀 해야겠다.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지금 이렇게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또 그런 경우가 크고, 그 기업체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얘가 운영하면 채용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당장 그 아이를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 학과 이외에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배우게끔 학원비를 주고 밤에 다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걔를 그 프로그램 자격증을 가지면 취업이 되니까 기업에.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주고라도 걔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그 직업을 당장 갖게 하는 그런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위한 융합교육과 이런 데 좀 갈등이 되고 또 좀 그게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창의교육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앞으로 창의력을 하고 하는데 각 대학에서 창의교육을 인문학도 강조하자 뭐 또 하자 막 융합교육도 하자인데 과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뭔가 그게 지금 아주 큰 숙제입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만 장학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220만 대학생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족족하는 기관은 한국장학회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초중등 학생들 교육 정보는 우리 교육학술 정보원 한덕수 원장님이 갖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제안을 해서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학술 정보원하고 저희 장학회관이 대구에도 있고 같이 대한민국의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특히 그 IT 전략 그 시스템이 교육학술 정보원이 교육 분야에서는 뭐 최고 시스템을 갖고 있고 사실은 이 재단도 와보니까 220만 명 그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보 때문에 또 배분 분배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IT 전략실이 굉장히 커요. 깜짝 놀랐습니다. 150억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 국가 우리 빅데이터 시스템에 있어서 관리에 관련해서 상당히 대학에서도 아까 총장님들도 뭐 반성적 접근을 하시는데 이 IT 전략 시스템을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그래서 대학 간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지 종합적 이 교육 정보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을까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만 명 학생들 정보를 갖고 있는데 아까 김재춘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개발원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 분야가 제일 어려운 빅데이터를 만드는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좀 정보를 통해서 막연하게 저도 교육 전문가로서 그냥 교육학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고요. 그 부분은 뭐 산업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학 간 자율성 그거는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난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홍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교육은 인간을 교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숫자적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좀 해서 아까 얘기한 좀 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런 수집 시스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지 정말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만들 수 있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생각을 오늘 좀 해야 되지 않을까.